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정군기 홍익대학교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로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바로 어제 벼랑 끝에 물린 포스코가 고강도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계열사를 줄이고 사업을 감축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녹이 슬 때까지 쓴 포스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제 강력한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코라 주식시장에서만 봐도요, 한때 시총 2위까지 갔던 누구나 국민기업이란 말도 있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했던 직장인데 현재는 10위권 반으로 물려놨고 실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어제였죠. 이제 바닥을 찍는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인적 구조조정과 함께 이제 구조조정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가장 큰 게 계열사를 확 줄이겠다. 네. 지금 거의 48개인데 최고 반 토막까지 20개 정도. 그러니까 알짜만 남기고 다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문제 많이 되고 있었던 해외 법인들의 숫자도 점점점 줄여서 100여 개, 100개 초반대로 남기고 돈 안 되는 것들 팔고 좀 문제 있던 것들 다 처분하겠다. 그리고선 더 고강도 압축을 하고 사업 부분도 한 4개 정도만 남겨두고 다 정리를 하겠다. 이런 고강도의 구조조정 대책 내세웠습니다. 네,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는 이제 안주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번 포스코라는 직장 입사하면은 거의 정년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가고 그랬는데 이 인사 문제도 좀 개입을 해서요.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결과적으로 경쟁 체제로 가겠다. 좀 조직 안에 좀 긴장이 돌게 하겠다. 네. 네, 이번 쇄신안 벼랑 끝 승부수다라고 통하긴 하는데 대학생들이 한때 굉장히 일하고 싶어했던 회사였고 장기 근속 사업장이었고 말씀하셨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계열사들이 지금 잇따라서 검찰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주장 회장 문제, 전 회장이죠. 문제도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 철강업이라는 업의 쇠퇴입니다. 이제 중국이 한때 치열하게 세계 공장 노릇을 하다가 지금 이제 소비대국으로 바뀌고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강, 또 하나 조선업이 아예 그 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속된 말로 아프리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철강조선 해우는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업도 쇠퇴하고 있는데 포스코 내부의 개혁 없이 과거에 영화로울 때처럼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겹쳤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포스코와 더불어 어제 또 증시에서 참 논란이 됐던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네. 심각한 분식회계 지금 의혹도 일고 있고 일부 증권사는 아예 분석을 잠정 중단하겠다.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가 대우조선해양 뉴스였고요. 먼저 이 메신저죠. 돌았던 게 분식회계설이 돌았습니다. 거의 이제 회계장부를 속여가지고 손실을 숨긴 액수가 3조 원대에 달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한가로 가고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얘기했는데 어젯밤에 이 주채권은행인 이제 산업은행이죠. 분식회계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냐? 이게 이제 회계학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빅베스라고 해서 큰 목욕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앞으로에 일어날 손실들을 미리 다 아리까리한 것들도 다 손실을 처분해서 이 액수가 이제 2조 원, 3조 원대에 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또 하나 어젯밤에 나온 뉴스는 워크아웃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수상한 이야기들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대규모 적자, 손실 나게 되면 당장 부담은 금융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익스포저 노출액 봤더니요. 수출입은행이 이 대우조선해양에 물린 돈, 투자한 돈이 12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4조가 넘고 농협이 1조 6천억. 조 단위들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물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업이란 자체도 단기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오늘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 빨리
좀 옛날 체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병헌 전 세계 뭉칫돈이 몰린다는 뉴욕 맨하탄. 네. 유병헌 전 청해진 해운회장의 차녀가 이 맨하탄에 있는 콘도를 팔아 무려 시세 차익 5억을 넘는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겁니까? 그 재미교포 네. 블로그 안치홍 씨라고 이제 이런 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에 따르면은 이 상나 씨죠. 상나 씨가 맨하탄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12억 원에 샀던 콘도가 있었다. 2006년인데 그것을 이제 지난해 매각한 게 확인이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17억에 팔았으니까 한 5억, 이제 50만 달러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 상나 씨가 팔아서 챙긴 시세 차익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미 다 팔아가 처분했는데. 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원래 가압류, 국내에 있는 그렇죠. 자산 다 가압류 이제 하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근데 예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유병헌 씨의 재산과 부채를 그 상나가 상속을 하게 되니까 거기다 우리가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대부분 그 큰아들이랑 그 부인은 상속 포기를 했거든요. 네네. 상속 포기했으니까 채무도 넘겨받지 않고 재산도 넘겨받지 않는 거죠. 근데 혁기 씨랑 뭐 프랑스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상나도 상속 포기를 할 줄 알고 아. 우리가 안 했다. 미국에 있는 걸 말은 그렇게 합니다. 네. 예보치에 정말, 지금 설명이 네. 나오죠. 부채가 많아서. 회장의 부채가 많아서 네. 상나 씨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 조치하지 않았다. 즉 상속 포기를 하면 어차피 거기다가 집행을 못 하니까 가압류 조치 안 했다는 그건데,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상나 씨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다는 가압류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거 왜 안 했을까요? 정말 절여서 안 했을까요? 실수로 놓친 걸까요? 뭐 일단 뭐 예보의 관계자 말은 믿어야 되겠지만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실수로 놓쳤다 보긴 어려운 게 이미 작년 4월, 5월에 저 맨하탄에 부동산이 있다는 건 다 알려졌고, 저도 저 현장을 뭐 여러 번 갔었던 사람인데, 그 예보가 놓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은 듭니다. 만약에 유병헌 일가의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다 처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 뭐 그 당시에. 근데 그 지난해 당시에도 9월. 네. 우리가 미국 정부에다가 뭔가 더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다가 압류 조치나 그런 걸 해놨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미국 정부에다가 야 이거 개인의 재산권인데 처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사실. 네. 네, 상나 씨 뭐 치밀하게 콘도 매각을 준비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상나, 섬나, 혁기 씨 모두 지금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비슷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마 지금 프랑스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에 뭐 농장 얘기 처음에 이제 유병헌 씨 얘기 나왔을 때 프랑스에 뭐 농장이 있어서 뭐 거기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막 그런 농장에 대한 소유 관계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유병헌 씨게 아니라 그 혁기 씨나 뭐 섬나죠?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예. 섬나 씨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그 재산 처분을 통한 환수는 사실 좀 요원한 것이죠. 또 맨하튼 콘도 같은 일들을 벌어질 수는 있죠. 현재 해외에 있는 유병헌 일가 자산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검찰이 그때 파악했던 거 있었는데요. 그 뉴욕에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게 네. 아마 규모로는 가장 큰데 그게 그렇죠. 40억 정도 추정됐던 저택이 있고요. 이제 LA 지역에도 부동산들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유혁기 씨가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재산들 아닙니까? 네네. 그 재산은 누군지 뭐 얼마인지도 몰라서 우리가 한때 얘기했을 때 무조건 유혁기 씨를 잡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행방은 묘연해서 이미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있는 마당에 실은 뭐 스위스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세탁, 또 다른 이미 매각 처분. 왜냐하면 상나 씨가 이 정도라면은 유혁기 씨가 갖고 있는 재산 역시도 거의 다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작업 후에 뭐 상속 포기를 하든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구상권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첩첩산중이 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5억 정도 차이가 남았는데 저게 법적으로는 국가의 소유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상나가 상속 포기를 안 한 상태에서 유병헌의 재산과 어떤 채무를 다 승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5억 원도 그 채무 변제에 대한 그걸로 쓰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나 씨가 국내에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 있잖아요.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본인이 현금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게 뭐 쉽게 얘기하면 저 유병헌 채무에 대한 변제 자원을 쓸 수 있는 상태인 건 맞으나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왜 아직까지 저 행방이 묘연한 겁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소재 파악이. 글쎄 뭐 그때부터 뭐 혁기가 뭐 멕시코 갔다 뭐 어디 갔다 네. 온갖 얘기들 다 있었는데 예. 이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유병헌 시신 발견되고 큰아들 잡히고 그러면서 관심에서 멀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이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가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내 사법당국이 추적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당시에도 찾기 힘들었던 유효기 행방을 지금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실 이제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세월호 인양업체도 어제 선정이 됐고 그런데 상하이 쪽 컨소시엄이 네네네. 됐죠. 좀 하나하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으로 국민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쉽긴 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밴쿠버 올림픽을 석권한 피겨 여왕, 한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은반위를 아름답게 수놓는 요정, 수 없는 수식어들이 따라붙는데요. 지난해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무대에서 은퇴한 김연아 선수. 은퇴 이후에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네스코 친선대사,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정말 전설의 스포츠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도하 골스 포럼에 초청이 되었다는 건데 도하 골스 포럼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자리입니까? 4회니까 이 연수는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전 세계 이제 유명 스포츠, 그러니까 레전드급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이 모여서 재능 기부 형식을 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셀러브리티의 모임 자리입니다. 근데 이 한 명 한 명의 면면들이 엄청나서 이번에 김연아 선수, 전 선수가 이제 함께 포함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근데 한국 선수는 처음으로 여기 포함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야오밍이 이제 네. NBA 출신 야오밍이 있는데 한국 선수는 처음으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쟁쟁합니다. 그 멤버들이. 일단은 칼루이스 있고요. 네. 미국의 올림픽 스타 칼루이스 있고 또 마이클 펠프스 수영의 또 영웅이죠. 또 코마네치, 네. 일반이의 코마네치. 체조. 네, 체조. 올림픽 체조 역사상 최초의 만점 기록들. 네. 야오밍 NBA 출신의 중국의 또 영웅. 이제 이런 분들, 살아난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클럽이어서 역시 김연아 선수 이 레전더리다. 예, 월드급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마크 스피츠 수영 올림픽 챔피언이죠. 그리고 바트 커너 체조 금메달리스트. 뭐 그리고 클라스 클라인 전 뭐 LA 갤럭시 프로축구 선수 등 하여튼 네. 쟁쟁한 스포츠스타들이 저기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연아 선수는요, 정말 그 금자탑을 쌓아서 네. 우리 한국 스포츠를 빛냈는데 이제 우리 그 김연아 선수의 그 경력을 우리 국민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도하 고올스 포럼도 가서 또 그 선수 IOC 위원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하고 해서 저 세계적인 체육 지도자로 나서 그 뭔가 좀 더 그 꿈을 필 수 있는 그런 그 한 세계가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IOC 선수위원 얘기하셨는데 사실 네. 동계올림픽 은퇴를 번복하면서까지 동계올림픽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게 IOC 위원 때문에 그랬다는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IOC 선수위원이라는 게요. 일반 IOC 뭐 이건희 회장이나 예전에 그 했던 IOC 이제 일반 위원이 아니라 IOC 선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선수들이 뽑습니다. 선수촌에서요. 네네. 올림픽 폐막식 때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는 건데 예전에 문대성 위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 발차기 유명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김연아나 마이클 펠프스처럼 이렇게 확 이목을 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선거운동 할 때 선수촌에서 태권도 도복 입고 매일 발차기하고 돌아다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야 저 누구야? 야 그 선수위원 나온 사람이래. 뭐 한국의 문대성이라고? 그래서 찍어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대성 위원보다 훨씬 조건이 좋죠. 동계올림픽 선수들 출신 선수들 치고 김연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지명도는 있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김연아 선수가 선거운동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는 그리고 워낙 또 미모니까요. 또 남자 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선수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계 올림픽과 이제 동계 올림픽이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사격의 진종호 선수나 역도의 장민환 선수 유력하게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IOC 선수 후보로 위촉이 되면 예. 좀 김연아 선수에게 돌아올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일부 네티즌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100명의 IOC 위원이 있는데 선수위원은 15명으로 할당이 돼 있고요. 네. 국가당 1명입니다. 근데 문대성 의원이 이제 임기가 다 됐어요. 예. 한국도 문대성 의원이 나가니까 분명히 한 선수가 또 나갈 자격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리우 쪽에 지금 이제 장미란 선수하고 진종호 선수가 사격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장미란 선수나 진종호 선수가 IOC 위원이 돼버리면 이제는 평창 이후부터 이제 꽤 오랜 기간, 이번 임기 동안은 김연아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또 하나의 딜레마여서 일부 네티즌들은
김연아 선수가 돼야 되니까 뭐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어쨌든 그건 예. 아니고요. 장민환, 네. 김정호 선수가 이번에 임기에 도전장을 냈으니까 그렇죠. 되면 또 국가적인 경사 아닙니까? 장민환 선수가 이렇게 일단 되고 또 만에 하나 안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김연아 선수도 또 IOC위원회 나가겠다라고 또 출마를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출하는 것이 또 가장 뭐 현명한 순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IOC 선수위원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요즘에 90년대를 추억하는 문화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먹거리부터 이불거리까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고바람을 탄 유통업계의 추억 마케팅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요즘 시장을 휩쓸고 있는 추억 마케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향수를 충족시키는 추억 팔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옛날식 통닭인데요. 펄펄 끓는 기름에서 건져낸 닭 한 마리가 약간은 촌스럽게 보이는 황토색 종이 위에 이렇게 담겨져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보다 가격은 반 이상 줄이고 맛은 담백하게, 게다가 추억까지 얹어 팔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60, 7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일명 통바지나 고전적인 느낌의 보잉 선글라스를 착용하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그땐 좋았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동경이 생기고 또 이 때문에 과거를 지향하는 추억 마케팅이 활발해진다고 말하는데요. 팍팍한 현대생활 속에서 잠시 행복했던 옛날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다면 추억 마케팅에 잠시 몸을 맡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지난 2002년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는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막장 드라마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데 네, 김태현 변호사가 이번 사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아이가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조용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씨의 친자 확인 문제인데요. 차영 씨가 조희준 씨를 상대로 나의 아이는 조희준 씨가 친부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1심 판결했는데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조희준 씨의 아들이다. 친권과 양육권은 차영 씨가 갖는다. 조희준 씨는 과거의 양육비로 2억 7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요. 조희준 씨가 친자 확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해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준 씨의 친자라고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영 씨가 아이를 낳을 때 조희준 씨가 돈을 대주면서 하와이를 보내서 생활하게 하고 출산을 도와줬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선물도 해줬다. 또 그 아이는 차영 씨의 당시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밝혀졌다. 그리고 조희준 씨가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그 아이는 조희준 씨의 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희준 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판결에 불과하니까 조희준 씨가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나왔던 증거들로 보면 조희준 씨의 아이인 확률은 높아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매년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를 확인해보자. 이런 소송들 유명인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실수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내 아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희준 씨가 그동안에 네. 유전자 검사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었는데 차영 전 대변인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네. 차영 전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라도 이제 아들을 위해서 서로 다툼이 없이 서로 행복하게 어디 길 걸어가다 만나더라도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바로 그 목소리죠. 심경을 밝힌 건데 네. 그동안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아 왔어요. 예. 뭐 유전자 검사도 받지 않았고 예. 너 이렇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법원에서 친자라고 일단 추정을 한 거죠. 왜냐면 유전자 검사 안 네. 나왔으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법원의 입장은 그겁니다. 야, 당신 아들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검사하면 깨끗이 정리될 텐데 왜 그거를 과태료까지 우리가 부과했는데 끝까지 안 하냐? 그 변호사 사임한 다음에 소송도 나오고 재판도 안 나와? 그리고 네가 다 애들 다 하와이 보내가지고 그 출산 도와주고 살게 하고 그 애한테 선물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으로 봤을 때 이건 너희 아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판결 선고를 난 건데 물론 뭐 조희준 씨가 유전자 검사했는데 안 나왔다.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판결 뒤집힐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조희준 씨의 아들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조희준 씨 같은 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애가 10대지 않느냐. 최소한 10대가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전자 검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10대인 자녀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미 네. 그 조희준 씨가 네. 이 아이나 그 아이의 엄마인 그 차영 씨 전 대변인에게 상처를 많이 줬죠. 사실. 네. 그러니까 둘이 좋아서 여기까지 났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크게 부인도 하지 않아요. 그 부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사실은 서로 각자 이혼한 상태에서 둘이 좋아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해서 저런 일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이 조희준 씨가 이 상처를 주고 모른 척 하니까 이 차영 씨가 이 조용기 목사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예.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기 위해서 조희준 씨가 마음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진실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희준 씨는 전부 부인하고 상당 알 수는 부분을 없는데.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지금. 수는 없는데 네. 그 조희준 씨 아까 말씀한 그 변명에 사실 사리에 좀 맞지 않는 게 차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소장 확 날리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사전 접촉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럼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뭐 자기 아들이 맞으면 그 당시에 뭐 책임을 지면 되고. 아니면 야 내 아이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고 초유 소문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차영 씨가 어쨌든 소송을 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차영 씨가 승소해서 지금 뭐 아까 보면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지만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본인의 지금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아이가 뭐 지금 남편 애가 아니고 누구 아이다라는 게 온 그 세상에 밝혀졌는데 네. 승소는 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전 접촉했을 때 조희준 씨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내가 20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 사실은 말이 맞지가 않죠. 네.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네. 사춘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아이 입장에서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근데 저 두 사람이 일종의 공인 아닙니까? 그 조희준 씨도 그 뭐 한때는 그 뭐 여성 편력으로 많이 보도도 되고 또 그 아버지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이미지 실추를 갖고 온 기업인이고 뭐 그 사법 처리도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 정치인 차영 씨하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드러났는데. 예. 그 한창 그런 그 사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이때 민주당이었습니까? 공당의 그 후보 양천구의 후보로 나서가지고 정치를 할 때입니다. 네네. 참 이게 선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천한 전 야당은 또 좀 공절 제대로 했느냐. 공인들은 몸가짐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근데 차영 씨는 정치를 이제 포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일이라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 교수님 포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네. 아니, 복귀 포기하면서 가능합니까? 저 문제를 그 양성화 시킨 거예요. 네. 차영 씨가 자기 본인의 정치를 포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18대 때 그 낙선하고 계속 원외위원장제를 지키고 있다. 원외위원장제를 내놓고 이 소송을 갖다 이제 공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차영 씨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하다가 지금 조희준 씨하고 업무 관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나다가 지금 저렇게까지 가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가 뭐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그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 그런 기준이 정되고 있지만
그 차영이라는 사람이 다시 정치한다 그러면 그걸 그 납득하고 이해를 할 만한 유권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본인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 교수의 믿기 어려운 가혹행위. 예.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데요.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에도 한 40대? 그 정도 맞으면은 이게 피부가 처음에는 그냥 멍들다가 멍든 다리를 또 때리고 또 그래 피 멍들다가 피 멍들어도 또 때리고 그러면은 살이 정말 피부가 그 우습게 말하면 걸레처럼 더덜더덜더덜해져요. 완전히 각종 벌 주는 자세 막 여러 가지 벌 주는 자세가 있었어요. 뭐 한 팔로 뭐 한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기 뭐 앉았다 일어섰다를 뭐 천문식하게 인분을 먹인 거는 진짜 아예 머릿속으로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몇 번 먹고 나서는 이렇게 저도 마이너 컨트롤 하고 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봉지를 씌우고 제가 하도 막 난리치니까. 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피해 사실이 이렇게 알려진 이후에 인분 교수의 대처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얘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서 들고 나서 그때는 막 울고불고 난리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저희 집에 계속 찾아오고 뭐 합의해달라고 죄송하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죠. 예. 처음엔 저희도 믿을 뻔했었어요. 예. 3대 로펌을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시래요. 그게 할 얘기예요, 그게. 그것도 진짜 차라리 안 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겉으로 와가지고 죄송하다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진짜 완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빌면서 와가지고 뭐 3대 로펌에서 협박 또다시 협박을 해요. 또다시. 정말 저 사건은 정말 그랬을까 믿겨지지 않는 사건인데 그것도 2년 동안 어떻게 보세요? 저 참 저렇게까지 2년 동안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 가해자들은 정말 네. 그 인면수심, 정말 짐승맛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일단 여겨지는데 네. 또 하나 의아한 건 저렇게 2년 동안 어떻게 저걸 참았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자구책을 전혀 취할 수 없는 그런 이치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는지 아니면은 계속 저 가해자가 계속 조직적으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서 아예 신고도 못하도록 2년간 이렇게 장기간을 했는지 아니 한두 번 해야지 저게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가까이 했다는 게. 딱 한 번 외출했다는 거죠, 명절 때. 네. 딱 한 번 집에 가고는 예. 거의 사무실 밖을 못 나왔다고. 감금 상태였던 감금 거죠. 상태였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 자기 인생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가는 길도 디자인 쪽이었고 디자인은 어쨌든 뭐 지도교수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던 인생을 버려야 된다. 아마 이런 중대한 선택이었기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고문이죠. 고문을 버텨냈던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되니까 논쟁이 이런 어떤 하나의 뭐 소시오패스적 교수와 이 피해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교수 문화, 그러니까 교수 도제 문화에 대해서 네. 메스를 가야 된다 얘기가 막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뭐 웬만한 교수와 조교와의 문제관들 뭐 그런 것도 카페에 많이 글이 올라오고 이게 점점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 좀 화두를 던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티즌들도 진짜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지 네. 말자라는 여론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피해자 인터뷰 들으셨듯이 처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굉장히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집을 찾아와서 내가 3대 로펌을 선임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건 협박 아닙니까? 이걸 피해자는 협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야, 내가 변호사를 속된 말로 빠방한 변호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야, 난 그냥 나와. 너 이거 빨리 지금 여기서 합의하니까 나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대 로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법관 10명 붙어도 안 돼요, 이건. 아니, 지금 폭행하고 증거 명백한데 무슨 변호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은 저런 사건은요, 변호사 가면은요, 예. 판사 앞에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 뭐 피해자와 합의 도와주는 거 말 할 게 없어. 왜냐면 맞은 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증거. 증거가 너무 다 나왔죠. 명백하죠. 피해자 진술 명백하죠. 공범 있죠. 증거가 명백한데 변호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대 로펌 가지고 협박하고 뭐 협박인지는 어쨌든 뭐 3대 로펌 얘기하면서 운운했던 거는 굉장히 유치한 발상인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 저분은
꽤 오래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행 자체도 워낙 죄질 자체가 안 좋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치에 2주다 3주다 해도 네네. 죄질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국고보조금 사기하고 횡령혐의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글쎄 좀 오래 계셔야 그래야 좀 반성하실 것 같네요 보니까. 저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범죄 행위인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 직업이 이제 교수다 보니까 이제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세군 교수. 그래서 뭐 어느 대학인지 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 수도권 뭐 대학이던데 그 정철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수 사회의 그 뭐 아주 일반적인 문화도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문화도 아닙니다. 저런 교수는 0.1%도 없는 경우고요. 그 요즘은 그 교수와 학생 사이 관계가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도 아니고 요즘 뭐 당청 수직인데 그게 아니고 교수 학생 사이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네네. 학생들이 교수를 그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티칭 문화가 있는데 저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특정 전공에서 그 랩이라고 하는데 예. 대학원생하고 교수하고 그 연결되는 네네. 그런 그 의대라든가 뭐 공대 쪽에서는 그 저런 끈끈한 그 관계가 있어요. 뭐 의대 같은 데는 뭐 조폭적인 문화까지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경우는 그 직업 자체만 교수였지 저거는 일반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정말 그 폐륜적이고 그 모렴치하고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그 사람이 저지른 저는 그런 범죄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바로 또 개인 신상도 다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개가 된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다 찾아냈죠. 네. 찾아내서 SNS에 올리고 어제 시끄러웠는데요. 그 교수 사진, 네. 뭐 가족 주소까지도 나왔었고 어젯밤 오늘 새벽을 지나면서는 이제 공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함께 예. 저질렀던 가해 학생들, 학생들, 제자들. 그 여대생, 그 여학생까지도 뭐 이름과 사진이 돌고 있는데 실은 이게 맞는지 안 되는지 진위 파악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자체로는 물론 저렇게 뭐 가혹행위고 정말 차마 안면수심의 일이지만은 실은 일단 이게 사실 자체도 미확인 아닙니까? 근데 이름, 명단, 그 가해 학생들 사진까지는 돌고 있어서 오늘 오후엔 또 어디까지 이게 퍼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사건이 충격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기 증언을 들어보면 계속 맞아서 병원을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가서 더 이상 때리면 네. 절단까지 해야 된다니까. 허벅지요. 그때부터 새로운 가혹행위로 등장한 게 바로 인분 먹이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교수는 분노를 뭐 자아내는. 메조키스트 네. 아닌가요? 뭐 누구를 학대해가지고 기쁨을 얻는 이런 그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같은데 그 연구실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정말 아주 악질적인 갑질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비인격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저 그 교수라는 그 타이틀 자체도 저 사람한테는 잘못 붙여진 아주 그 나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부정 대표 새로 임명한 2기 지도부와 함께 중진 위원들과 상견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북 포항 4선 의원인 이병석 의원 네. 난데없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아리랑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네. 회의 중에 그 내년에 총선에 있어서 수도권에 좀 진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영남 지역에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쉽게 되는 게 때문에 거기는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금메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병석 의원이 그것은 520만 TK 민심을 그 아주 유린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동메달이냐. 그러면서 좀 발음을 심하게 하면 이제 아주 안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 경북 국회의원들을 비하하면서 결국에 520만 그 TK 지역의 도민들을 갖다가 무시한 채 살아가면서 공식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한 거예요. 네, 한번 예.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로 그 직접. 목소리 네.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대구 경북 버리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경상도연 동메달 발언에 대해서 공당에 대표로서 520만 대구 경북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네, 아리랑을 개사해서 지금 이병석 의원이 TK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김 대표 이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총선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얻기 위해서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게요, 지금 어제 저 장면을 보면 새누리당이 어찌됐건 지난주와 다르게 당 내용이 좀 봉합이 됐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만약에 지금 유승민 사태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 저에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아마 그만해. 회의 끝!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저 발언이 나올 때 아까 그 싱크에 나왔지만 웃음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청원 그 의원이랑 김무성 대표 다 웃었어요. 네. 웃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아까 이제 사실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아주 정색하고 한 게 아니라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다 아는 거죠. 이병수 의원이 저 얘기를 왜 했느냐, 꼭 뭐 김무성 대표 사과 이런 게 보다 뭐 특혜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김무성 대표 얘기가 말은 맞죠. 왜냐하면 영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새정치연합의 호남이 그렇지만 집토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음 총선에서는 사실은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수도권이 승부처기 때문에 수도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총선 전략으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당협대표로서 총선 전략을 수도권 위주로 가져가는 거는요, 그건 맞는 전략인 거죠. 이병석 의원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기 당시에 출범한 거 보면 비영남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영남권에 섭섭해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래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사실 아끼는 인물 중으로 하나 알려진 TK의 조원진 의원을 네. 원내 수석 부대표로 했어요. 네. 원내 수석 부대표가 실질적인 원내대표보다 오히려 더 실무적인 건 전부 다 야당 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다 대구 TK의 조원진 의원을 다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걸 임명하기 전에 좀 이렇게 홀대 움직임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네. 예,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병석 의원이 다음에 한 번 더 되면 이제 국회의장 후보도 되고 하니까 본인의 존재감 부각하기 위해서 520만 유권자를 이제 등에 업은 건데, 그 PK 유권자들은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도권은 금메달이고 대구 경북은 동메달 맞습니다. 그리고 PK 부산 경남은 은메달 정도 되고요. 아니 이게 심각한 발언이 아니고 경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 아닙니까? 특히 대구 경북.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극복될 딱 두 지역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메달 김 대표의 발언은 유효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천도도 투명하게 되고 더 좋은 인물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여권엔 또 다른 이슈가 어제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른바 사발 폭탄주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예.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명 사발 폭탄주 혹은 양푼이 폭탄주라고도 지금 불리는데요. 첫 번째 사진, 지난 14일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경남도청 인근 식당에서 홍 지사가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양푼에 담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이어진 노래방에서의 장면입니다. 노래를 한 3곡 정도 불렀다고 하는데 네. 추풍령, 불쏘여라 금수나, 인생 고마운 분들이다 3곡 불렀다고 합니다. 네, 저 사진이 논란이 되자 이제 바로 홍준표 지사, 기자들은 회식 안 하느냐,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런 회식 자리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된 예, 겁니까? 해명 좀 보실까요? 홍준표 지사 폭탄주 문제가 아니라 뭐 술 마실 수,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참 모든 어떤 쟁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의 불찰입니다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정면 돌파인데, 말은 맞죠. 기자들도 회식하고 변호사들도 회식하고 정치인 회식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술 마실 수 있죠. 뭐 실제로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뭐 기관 그분들이랑 뭐 국정원서 때 뭐 식사도 하면 술도 마신다고 하는데, 술 먹고 노래방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서실장 SNS에 딱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근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뭐 한편 이해하는 친구도 있지만, 지사가 우리 세금으로 지사를 견제해야 되는 그 도의원들이랑 상임위 끝나고서는 밤에 회식 가서 폭탄주 마시고 술 마시고, 이게 말이 맞냐? 지금 경제는 지금 죽을 쓰고 있고 메르스도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닌데, 네가 이럴 시간이 있으면 도민은 일을 하나 더 해라. 이게 도민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모르고 오늘까지도 폭탄주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니들은 회식 안 하냐? 이렇게 하는 홍준표 지사 이런 태도를 글쎄 저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 홍준표 지사 정부 감각이 사실 좀 의심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죠. 사발주를 마셨다는 거 말입니다. 폭탄주 중에서도 아주 대학생들이 치기에 어려가지고 막 강도 높은 술을 사발에 담아가지고, 네. 아마 홍준표 지사 나온 대학생들이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그 요즘 그 음주 문화도 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러다가 이제 치사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학가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학기 초만 되면 학생들한테 술 많이 마시지 마라. 특히 사발주 같은 금지를 제가 지시를 많이 하는데 그걸 도지사, 대권 후보를 지낸 이런 그 품격 있는 정치인이 그 마셔야 될 그런 음주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발주되는 모습이 비판을 받아서 저렇게 떠도는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사발주 자체도 그랬지만 지금 뭐 자막 보시는 것처럼 태풍 찬홈이 네. 지난주에 굉장히 휩쓸지 않았습니까, 전국을. 그래서 경남도 지역도 사실은 간접 피해를 입었고 바로 회식은 그 다음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질타를 받는 면이 그게 있습니다.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건 이제 공개된 사진이었었는데 찬홈이 어쨌든 비껴갔습니다, 가까스로. 근데 경남도는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서 아마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태풍 찬홈의 연안권이고 뭐 위기 발동 기간이었으니까 좀 자제하고 피해는 없는지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 저런 거대한 회식을 하니까 경남도 농민들 역시도 마음들이 굉장히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결국에는 공무원 골프대회도 그 가뭄에 예. 그 타는 논밭에 앉아있는 농부 옆에서 골프공 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이? 그 말이 안 돼. 이어서 또 이 태풍이 있는데 또 해가고 지금이 또 어느 때입니까? 어찌됐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지금 그 정치자금 수수에 재판에 해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자중자애하셔야죠. 네. 네, 정말 홍 지사 다사다난하다라는 얘기가 딱 좀 어울리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자, 야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런 인터뷰 내용으로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책이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 주요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보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집요함과 일관성으로 평가를 했고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반론이 없으면 동의로 결론 내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쁜 운명. 네. 표현했는데요. 기자로 20년, 정치인으로 10년 있으면서 이제 느꼈던 소회들을 지금 책에서 풀어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내용 좀 살펴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장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 대통령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까지요. 대선 후보들까지 이제 평가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 저는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이 저 책을 통해서 바로 박영선 의원 본인이 지도자의 길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해석이 되고요. 재밌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박영선 의원은 제가 이제 가까이 의정 활동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을 적에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점은 좀 이렇게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예, 굉장히 전달력이. 방송 기자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전달력이 아주 문장도 짧게 해가지고 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는 전달력은 뛰어나고 그렇지만 늘 저번에 그 비대위원장 그 사태 파동 때도 좀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이렇게 했고 하는데 앞으로 근데 특히 예리한 게 최근에 그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적에 비노 비주류 입장에서 네. 그 안병우 교수가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박영선 의원 혼자 딱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보는 눈이 나름에 있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큰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로 클 수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영선 의원은 뭐 저도 잘 아는데 지금 그 야당의 그 본인도 정치 지도자급이잖아요. 근데 왜 그 주변 그 동료들을 그 평가를 하고 전 현직 대통령 평가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책 개발하고 뭐 이런 그 의정 활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직도 기자인 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동물의 왕국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배신을 그 싫어하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 그런 얘기 썼는데 그 주관적일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동물의 왕국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쁜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평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또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성이 강하고 그래서 저는 박영선 그 의원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정말 뛰어난 정치인인데 이번 그 책 낸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지난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렸는데요. 한번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 침묵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표가 좀 마음이 여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 여림 속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 속에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침묵한다, 네. 마음이 여리다, 뭐 평가를 했는데 뭐 적절한 평가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표를 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적절한 네. 평가라고 보는데 저런 평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의견처럼 결국에 문재인 대표가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정치인으로서 근데 좀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같은 당원이고 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저는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이제 언론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참 장점만을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번에 책낸 거는 왜 저렇게 같은 정치인이 같은 정치인을 평가를 할까? 아마 내년 총선도 보이고 뭐 본인의 마케팅 역할이 많이 작용했을 걸로 보이는데 네. 박영선 의원은 이런 것보다는 본인 이제 장기가 있잖아요. 삼성 물건 늘어지는 거 하는 그런 경제 정책 장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더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영선 의원이 말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문 대표의 침묵. 사실 이상돈 교수 영입을 하려다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을 애둘러서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노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을 거란 거 누구나 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부 말씀처럼 지금 상황에서 같이 어쨌든 일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 책을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주관이 개입됐지 않을까 이런 눈으로 이제 독자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화법도 평가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꼭 필요한 말만 조용히 애둘러 표현하는 편이었다. 대화 중 자신의 생각이 잘못 이해되는 듯해도 곧바로 지적하지 않는다. 뭐 의견 맞는 지적 같기도 비슷해요.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박영선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어제 이제 채널에 나와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한 얘기 있고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랑 문재인 대표 만나서 얘기하면 항상 이제 각자 브리핑하면 다 내용이 틀리잖아요. 여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긴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뭔지 박영선 의원이 책과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거죠, 이유를. 아니 근데 저 얘기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문재인 대표 큰 눈에 여린 마음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안철수 의원 말 직설적으로 못하고 둘러싸는 거 다 아는데 본인이 옆에서 지켜본 걸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유권자들이 모르는 그런 걸 집어내고 썼어야 되는데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책이 저는 100점이라고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이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또 우리 독자들 입장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 저런 책이 나오면 재밌지 않습니까? 네네. 재밌는데 하여튼 박영선 의원이 사람 평가는 보는 눈은 확실히 좀 정확한 측면이 있어요. 표현도 간결하게 잘하지만은 그래도 저 책 보면은 좀 재밌고 이제 당연하죠. 정치인이 이 시점에 저런 책을 내서 특히 그 책을 다 내놓고 났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그 부분을 에필로그에 넣은 거예요. 배신의 네, 얘기를. 네. 동물의 왕국 배신의 네, 얘기를. 네. 그래서 참 타이밍을 잡는 데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